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얼굴색이 안 좋아. 한서연이 직접 그린 귀한 보양식 한 그릇을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 목소리엔 애틋함이 가득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내가 예약해뒀어. 우리 거기 가서 당분간 요양하고 오는 거 어때?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 눈빛에는 지난 5년간 내가 푹 빠져버린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재무제표를 내려놓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최근 회사 상장을 앞두고 2달 가까이 쉴 틈 없이 일했으니 매일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걱정을 보자 내 마음속 피로가 따뜻한 물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내 입술에 가져다 대고 가볍게 키스했다. 서연은 활짝 핀 목련꽃처럼 웃었다. 역시 내 여보가 최고야. 그는 보양식을 내 입가에 대주었다. 자, 얼른 마셔. 나 짐 다 챙겨놨어. 우리 내일 바로 출발하자.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달콤한 보양식 한 그릇을 한 입 마셨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나와 서연은 결혼 5년 차였다. 나는 업계에서 소문난 아내가 보였다. 그가 명품을 좋아하면 나는 매 시즌 신상품으로 드레스룸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 원하는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부동산을 사주었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든다고 놀려댔지만 나는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에서 지금의 수십억 원대 상장 기업의 총수가 되기까지 그는 늘 내 곁에서 함께 싸워주었다. 그래서 그가 요양을 가자고 했을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다. 나는 그곳이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둘만의 달콤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검은색 승합차가 엄숙하고 웅장한 하얀색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까지는 말이다. 대문에는 안녕 정신재활센터라는 차가운 철자가 독이 묻은 칼날처럼 내 눈을 사정없이 찔러왔다.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여보, 여기 어디야? 나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내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에 웅얼거렸다. 이도윤 씨, 무서워하지 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전국 최고예요. 그분들이 당신을 고쳐줄 거예요. 고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야? 내 머릿속이 옹 하고 울리며 마치 팽팽하게 단뎌진 현아가 순식간에 끊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아파요, 이도윤 씨.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한때 결핍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그 눈동자에는 차가운 연민과 거리감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병이 아주 심각해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어요. 그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목에 감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여 감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하얀 팔뚝에는 섬뜩한 멍 자국이 선명했다. 그저께 밤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잡았어요. 나는 그 멍 자국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머릿속은 온통 백지였다. 그저께 밤 나는 해외 인수합병건으로 미국 팀과 화상회의를 하느라 새벽 4시까지 바빴다. 내가 언제 그를 잡았다는 말인가?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감정이 다소 격해졌다. 서연, 날 봐. 이거 당신이 꾸민 장난 아니지? 나한테 말해봐. 또 이러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내 손을 뿌리치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대문에서 걸어나온 2명의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뒤로 숨었다. 그 2 남자는 건장한 체격의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구속복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좌우에서 나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내 심장은 한 점 한 점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서연은 흰 가운 뒤에 숨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도일 씨,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편히 치료받아요. 병이 나으면 내가 데리러 올게요. 말을 마친 그는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다. 나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검은색 승합차는 먼지를 날리며 사라졌고 내 세상의 마지막 한 줄기 빛마저 앗아갔다. 두 명의 흰 가운은 나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그들의 전문적인 제압 앞에서 내 몸부림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없었다. 나는 차가운 철문이 내 앞에서 천천히 닫히는 것을 보았다.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아니, 이곳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병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병들었다. 내 병은 바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 병은 거의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나는 10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갇혔다. 순백색 벽, 순백색 침대 시트, 심지어 창문 밖에는 순백색의 철창이 박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썩은 냄새와 뒤섞여 떠다녔다. 나는 강제로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주머니 속 모든 것, 휴대폰, 지갑, 심지어 5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 모조리 빼앗겼다. 이도일 씨, 저희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금태 안경을 쓴 한 의사가 무표정하게 내게 말했다. 그의 명찰에는 주치의 김원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당신의 아내분께서 당신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치료비 3천만 원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천만 원? 그는 정말 통이 크군. 내 돈으로 나를 이 산송장 같은 지옥에 가두다니. 내 심장은 차가운 소금물에 담긴 듯 저릿하고 아팠다. 나는 병이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반복했다. 내 변호사를 만나게 해줘. 전화하게 해줘. 김 원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도일 씨,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는 처음엔 자신이 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병식보인 일종의 방어 기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당신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복도에서는 가끔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한서연. 내가 5년 동안 사랑하고 5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아내가 직접 나를 이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 때문인가? 내 회사 지분 20%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는 심지어 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내 모든 재산이 그에게 귀속된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해 두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다른 남자 때문인가? 이 생각은 스쳐 지나가자니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다른 사람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암묵적인 교감과 달콤함이 있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오해해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이상이 왔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차라리 믿고 싶었다. 나는 이 마지막 환상을 붙잡고 소위 치료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나는 제때 밥을 먹고 제때 잠을 잤으며 매일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정상인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의사들이 나를 관찰한 후 내가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나를 내보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순진했다. 일주일 후 김 원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도윤 씨, 당신의 상태는 저희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그는 손에 든 평가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정신병리학에서 미장성 정상이라고 불리며 더 깊고 위험한 정신분열증의 전조 증상입니다. 나는 멍해졌다. 정상적인 것도 병이라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욱 황당한 논리가 있을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당신에게 효과가 없을 것 같군요. 김 원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분과 상의했고 그분은 당신에게 다음 단계의 치료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저희는 MCT 치료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영어 약자가 무경련 전기 충격 치료, 즉 흔히 말하는 전기 충격 요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솟구쳤다.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안 돼.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 불법이야. 나는 병이 없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당신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도일 씨. 김 원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의 후견인, 즉 당신의 아내 한서연 씨가 모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저희에게 위임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거부할 경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긴급한 상황에서만 강제 치료가 가능해.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며 남아있는 이성과 법률 지식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려 했었다. 김 원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 미소에는 조롱과 함께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누가 당신이 타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겠습니까? 당신 아내의 손목에 있는 상처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심각한 폭력 성향을 진단받은 정신병 환자의 말과 폭행당한 유약한 아내의 말 중 어느 쪽을요? 그의 말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정상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모두 헛소리였고 내 저항은 그들에게는 모두 병증이었다. 한서연, 내 좋은 아내. 그는 나를 이곳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내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렸다. 그는 나를 죽이거나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려 했다. 그날 오후 나는 2명의 간호사에게 치유 침대에 억지로 눕혀졌다. 차가운 전기 충격 패드가 내 관자놀이에 붙여졌다. 나는 김 원장이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전류량 최대로. 간호사는 망설이는 듯했다. 김 원장님,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김 원장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이건 정성현 씨가 특별히 부탁한 거야. 정성현 씨? 누구 정성현 씨? 내 머릿속에서 정이라는 성씨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 여자 거의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번개처럼 모든 안개를 걷어냈다. 정성현. 한서연의 첫사랑. 나는 한서연이 자신의 첫사랑 남자친구 이름이 정성현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대학 시절 그가 중병에 걸려 자신 때문에 서연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스스로 헤어졌다고 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나는 그때 그를 위로하며 과거는 지나간다고 앞으로는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이건 정성현 씨가 특별히 부탁한 거야. 이 말은 모든 미스터리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 같았다. 돈 때문도 아니었고 내가 정말로 병들어서도 아니었다. 바로 그 남자 정성현 때문이었다. 이미 무덤에 묻혔거나 어쩌면 이미 세상에 없는 그 정성현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서연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그는 그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치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전류가 내 몸을 관통하는 순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을 느꼈다. 내 몸은 제멋대로 경련했고 의식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내가 본 것은 미세 낀 원피스를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던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나는 웃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5년간의 깊은 사랑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5년간 아내를 키운 것에 불과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바보였다.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30일 동안 그것을 체험했다. 매일 오전 9시 어김없이 나는 그 차가운 치료실로 끌려갔다. 차가운 전기 충격 패드, 김 원장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전류가 뇌를 관통할 때 느껴지는 짧지만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은 이 30일 동안 내 가장 깊은 기억이 되었다.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몸부림쳤지만 매번의 저항은 더 긴 구속 시간과 더 큰 용량의 전류로 돌아왔다. 나중에는 마비되었다. 나는 그들이 밀고 다니는 좀비처럼 변했다. 내 기억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종종 기억해내지 못했다. 내 사고도 둔해졌다. 내 사고도 둔해졌다. 때로는 천장을 한없이 바라보다가 오후 내내 그러기도 했다. 김 원장은 내 치유 효과에 매우 만족했다. 보세요. 훨씬 조용해졌죠? 그는 회진원 간호사에게 말했다. MCT는 역시 이런 완고한 정신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입가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전기 충격이 내 의지를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매번 전류가 몸을 관통할 때마다 내 정신이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오가 단련되고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시린 그 증오심은 강철바늘처럼 내 영혼 깊숙이 박혀 있었고 흐릿해지는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마지막 한 줄기 이성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게 해주었다. 나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해. 나는 한서연에게 그리고 그 정성연에게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1000배만배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30일 동안 한서연은 3번 찾아왔다. 첫 번째는 내가 전기 충격 치료를 받은 지 2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온화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남산골 그 오래된 맛집의 새우만두를 들고 왔다. 이도윤 씨, 좀 괜찮아졌어요?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피했다. 그때 내 연기는 아직 서툴렀고 눈빛 속 증오심은 거의 밖으로 흘러나올 지경이었다. 그의 얼굴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이내 그런 표정을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아주 잘 회복하고 있대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병이 나으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는지 새우만두를 내려놓고 서둘러 몇 마디를 한 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우만두를 보았다.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우만두 한 개도 먹을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보름 후였다. 그때의 나는 이미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 내 눈빛은 멍했고 동작은 둔했으며 그의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전기 충격으로 내가 망가진 진짜 정신병 환자처럼. 이번에는 그가 매우 만족했다. 그는 내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회사 일에 대해 지루하게 떠들어댔다. 그는 내 지시대로 대부분의 유동자산을 해외, 안전 계좌로 옮겨 회사, 상장시 배사로 옮겨 회사. 그는 몇몇 신입사원들을 승진시켰는데 모두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본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가 어떻게 내 회사를 한 단계 더 옮기게 만들고
내 피땀 어린 노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한 점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더 많이 가져갈수록 나중에 더 많이 토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그가 떠날 때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일부러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만 경실의 방음은 그리 좋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틋함과 애정이 뒤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현 오빠, 걱정 마요. 여기는 모든 게 순조로워요. 의사 선생님이 곧 괜찮아질 거래요. 나도 잘 돌볼게요. 오빠도 약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성현 오빠, 정성현. 설마 그가 아직 살아있었을 줄이야. 설마 그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을 줄이야. 설마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이중 한전이었을 줄이야. 질투, 분노, 증오가 용암처럼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다. 내 손톱은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그 멍하고 둔한 표정이었다. 한서연, 정성연,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진짜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내가 치료를 받은 지 3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가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환희에 찬 기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터무니없으면서도 합리적인 추측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도윤 씨,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그는 말하면서 김 원장에게 서명이 된 퇴원 허가서를 건넸다. 김 원장은 나를 한 번 보고 다시 서연을 보며 다소 망설였다. 한서연 씨, 이분이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인지 기능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집 환경이 더 좋으니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결코 치유된 내가 아니었다. 철저히 파괴되어 말을 잘 듣고 통제하기 쉬운 법률상의 남편, 즉 자신의 서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해줄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간호사에게 내 옷으로 갈아입혀진 후 30일 동안 저주했던 그 철문을 나섰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다소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깥의 자유로운 공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한서연은 나를 차에 태우고 자신은 김 원장과 문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김 원장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김 원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장면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아주 좋아. 장부에 또 한 건 추가됐군. 차가 출발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백미러로 나를 한 번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안심하고 그 성현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며 내 돈을 쓰고 내 집에서 살며 그들의 아이에게 평생 아빠 노릇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는 것을. 차는 쏜살같이 달렸지만 나와 그가 살았던 시내 중심가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어 교회 방향으로 향했다. 내 마음속은 바짝 긴장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침내 차는 한적한 별장 앞에 멈춰섰다. 앞으로는 여기서 살 거예요. 서연은 나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조였다. 여기가 조용하고 당신 요양하기에 좋을 거예요. 나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차에서 내려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안의 모든 것은 낯설었다. 서연은 분명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와 정성현이 미래를 즐기기 편하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가 나를 부축하며 2층의 북향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도윤 씨,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그곳은 가장 작고 어두운 객실이었다. 반면 우리의 안방, 가장 크고 나란히며 넓은 테라스가 있는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아마 그곳이 정상현을 위해 남겨둔 방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말 배려심 깊군. 내 좋은 아내 같으니.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 박준호였다. 박준호는 내가 직접 키운 아주 영리한 젊은 친구였다. 나는 그를 아꼈는데 그도 서연의 사람이 되었을 줄은 몰랐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전화 저편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다급하게 외쳤다. 한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정성현 씨가. 정성현 씨의 세 글자를 듣자마자 서연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정성현이 어떻게 됐어? 빨리 말해.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발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웠다. 전화 저편에서 박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정성현 씨가 그만 방금 병원에서 갑자기 피를 토해서 이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어쩌면 몇 시간도 못 버틸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휴대폰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창백한 종이처럼 변했다.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하자 무의식적으로 옆벽을 붙잡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파리를 떨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의사 선생님이 병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잊었나 보다. 암이 어떻게 잘 조절될 수 있겠는가. 특히 그처럼 말기 환자는 이전에 소위 안정적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수입 표적 치료제와 최고의 의료자원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바로 내 돈이었다. 아무래도 내 충성스러운 비서 박준호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놀지 않았나 보다. 서연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맹렬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내 몸에 2개의 구멍을 뚫을 듯 했다. 당신 짓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그는 나에게 달려와 내 옷깃을 붙잡고 히스테리컬하게 다그쳤다. 당신이 돈을 다 빼돌렸지? 그래서 정성현 씨 약이 끊긴 거지? 당신이 그를 죽인 거지? 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해, 이 미친놈아. 돈을 어디에 숨겼어? 서연은 미친 듯이 내 몸을 흔들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내 얼굴을 핥히며 피자국을 남겼다.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병적인 쾌감이 솟아올랐다. 이 정도에 못 견디겠어? 한서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30일 동안 안겨준 지옥을 나는 네 남은 인생으로 갚아줄 거야. 결국 서연은 모든 힘을 소진한 듯 허탈하게 손을 놓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목이 메어라 울었다. 그의 정성현, 그의 산산조각, 날 아름다운 꿈을 위해. 나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고 5년 동안 미워했던 이 여자가 내 앞에서 처음으로 이토록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었다.
나는 그가 예전에 나를 위로하던 방식대로 서툴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얼굴은 여전히 공허하고 멍한 표정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가장 악독한 언어로 그에게 속삭였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오늘부터 네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나의 기쁨이 될 테니. 정성윤은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서연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나는 옆에 서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그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태기가 불안정해 유산 징후가 있어 입원하여 태아를 안정시켜야 했다. 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 명의 덜덜 떠는 젊은 간호사만이 나와 함께 남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깊은 밤하늘을 보았다. 처음으로 큰 복수를 이뤘다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턱없이 부족했다. 턱없이 부족했다. 정선윤의 죽음은 이자에 불과했다. 원금은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갚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내 비서 박준호가 별장으로 찾아왔다. 그는 내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에 있던 멍하고 둔한 기색은 사라지고 익숙한 냉철함과 날카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도윤 사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박 비서, 고생 많았어. 박준호는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는 건장한 남자였지만 눈물을 펑펑 흘렸다. 처음 서연이 그를 찾아와 거액의 돈과 회사 부사장 자리를 미끼로 자신에게 협조하여 연극을 꾸미자고 했을 때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승낙했다. 하지만 그가 서연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정기 충격 치료까지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후회했다. 그는 서연에게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었지만 몰래 나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친구? 이정훈 회장님의 딸이고 유학 시절 알게 된 친구. 박준호는 이지아 씨에게 연락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지아 씨는 내 사정을 듣고 격분하여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나를 그 지옥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전기 충격 치료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정성윤이 갑자기 약이 끊겨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두 내가 지시한 일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회사 재정 권한을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회사의 진정한 생명줄인 몇몇 태회 핵심 계좌의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손가락 하나로 자금 흐름을 끊었고 그 비싼 표적 치료제가 중단되자 정성윤의 생명도 끝이 난 것이다. 일어나.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공을 세웠으니 이번 일은 덮어두겠다. 앞으로는 나를 잘 따라와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사면받은 듯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회사 상황은 지금 어때? 내가 물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서연 이사님이 승진시킨 그 몇몇 사람들은 모두 이사님 친척들이라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회사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온통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 몇 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이사님이 대부분의 유동자금을 빼돌린 탓에 지금 회사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몇몇 오래된 고객들의 선불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아주 좋아.
나는 그가 그 남자를 위해 나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점 한 점 사라지는지 직접 보게 할 거야. 다음 한 달 동안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서연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이 교회 별장에서 지냈고 박진호가 매일 회사와 서연의 동향을 보고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보름 동안 누워있다가 겨우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 정성현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 아이가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정성현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 그는 이전보다 더욱 미쳐갔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회사로 돌아왔다. 중단된 프로젝트들을 살려내고 흔들리는 고객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사업 수완이 전혀 없었다. 그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를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회사 안은 불안에 휩싸였고 소문이 무성했다. 모두 이도윤 그룹의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상업계의 신하였던 나는 이제 아내에게 결장에 갇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미치광이에 불과했다. 한서연이 매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미치광이 남편인 나에게 하루의 불운을 쏟아내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욕하고 저주했으며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멍한 표정으로 그의 폭언과 폭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가 분노하고 절망할수록 나는 더욱 평온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수학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한 달 후 회사 주주총회에서 갈등이 완전히 폭발했다. 여러 프로젝트 계약 위반으로 회사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직면했고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다. 은행은 우리의 대출 신청을 거절했다. 몇몇 대주주들은 연합하여 한서연에게 그의 잘못된 경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했다. 서연은 회의에서 궁지에 몰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미쳤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50%를 소유한 남편이 나였다. 내 손에 지분이 있는 한 그는 아직 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주주총회는 불협화음 속에 끝났다. 서연은 넋이 나간 채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직접 밥상을 차렸다. 맛은 형언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게 반찬을 덜어주며 오는 것보다 더 추한 미소를 지었다. 이도윤 씨, 나는 당신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아.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너무 무서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 가진 지분을 나한테 넘겨서 내가 전적으로 처리하게 해준다면 내가 회사 꼭 살려낼게. 우리 5년 부부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는 말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배꽃에 비가 내리는 듯한 그 모습은 한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갔대.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마치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이도윤. 그가 맹렬히 상을 내리쳤다. 결국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친 척하지 마. 당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야? 내가 당신을 치유받게 보낸 것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병이 심각하다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 이제 정성혜 씨도 죽었으니 당신은 만족해. 당신이 우리 마지막 희망까지 망가뜨렸어.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한서연.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말을 해서인지 목소리가 다소 쉬었지만 발음은 또렷했다. 말 다 했어? 서연은 멍해졌다. 그는 마치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당신은. 나는 식사용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 한 달 동안 연기하는 재미는 어땠어?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집은 말인데. 나는 일어나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마치 한 마리 개미를 보듯이. 네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나한테 한 짓들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봐야지. 당신이 줄곧 나를 속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는 죽으림을 다해 상을 붙잡고 겨우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았다. 네가 먼저 나를 속였잖아. 안 그래?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몸을 웅크려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이 솟아올랐다. 네가 정성현을 위해 나를 그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할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적이었어. 한서연, 만약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네가 정신병원에서 나한테 한 모든 일, 너와 김원장의 거래, 너와 정성이 거래, 너와 정성이 공모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한 증거를 모두 경찰에게 넘긴다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증거 없어.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증거가 없다고? 나는 웃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너와 김 원장이 병원 문 앞에서 거래하는 CC, EV 녹화 영상. 네가 경실에서 정성현과 통화한 모든 녹음 파일. 네가 회사 자금을 옮긴 모든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정성현이 죽기 직전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직접 녹음한 너희들의 모든 계획까지. 이 USB는 박준우가 내게 준 것이었다. 정성현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박준호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자베인 영상을 녹화했다. 그저 자신이 죽은 후에 서연과 그의 뱃속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순진한 놈. 감히 나에게 조건을 내세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다니. 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동공이 수축했고 마지막 핏기마저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바닥이 축 늘어져 마치 한 덩어리의 진흙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현 오빠가 그럴 리 없어. 그는 그랬어.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어서도 비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너를 밀어내 희생양으로 삼았지. 봐, 한서연. 이게 바로 네가 나를 파멸시키면서까지 사랑했던 남자야. 결국 그가 가장 사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 이 말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한서연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정성현이 죽었을 때보다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는 배신의 고통, 아름다운 꿈이 산산조각난 허탈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 점의 동정심도 없이. 눈사태가 일어날 때 무고한 눈송이는 없다. 그가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 아파했는가? 예도인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울면서 기어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아이도 당신 아이잖아요. 이때까지도 그는 아이를 방패 삼으려 했고 심지어 나에게 아빠 노릇을 시키려 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내 아이? 나는 그를 발로 차냈다.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서연, 그 단어를 모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게. 첫째, 우리 지금 구청에 가서 이혼해. 너는 빈손으로 나가고 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정씨 집안 피가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최고의 보물을 붙여주고 평생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할 거야. 하지만 너는 평생 그 아이를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마. 둘째, 내가 이 USB를 경찰에 넘길 거야. 너와 네 가족들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경력을 조작하고 불법 감금하고 고해 산해를 입힌 죄로 처벌받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나는 이 말을 던지고 돌아섰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다. 한서연 같은 이기적인 여자에게는 자유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이보다 훨씬 중요할 테니까. 과연 다음 날 나는 그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이혼에 동의해요. 나는 그와 구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가 왔을 때 그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직원이 내 손에 빨간색 이혼 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때 나는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치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부터 나와 한서연이라는 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구청을 나서자 그가 나를 불렀다. 이도유 씨.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정신병원에 갇히기 전까지는 내 삶의 매 순간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삶의 매 순간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후회하고 있어.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온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차를 몰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이지아 씨 집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빚진 사과 한마디와 오랫동안 미뤄왔던 고백 한마디. 이지아 씨의 대저택은 서울 서교회의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경비가 삼엄하고 위풍당당했다. 박준호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내 차는 거침없이 주택 본관문 앞까지 도착했다. 이지아 씨는 깔끔한 흰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계단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머리는 그의 섬세하고 지적인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겨울날 가장 따뜻한 햇살 같은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축하해요, 이도윤 씨.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유를 되찾은 것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한서연의 차가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지아 씨.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별것 아니에요. 이지아 씨는 개의치 않고 웃었다. 당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기품 있는 중년 남성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마 이지아 씨의 아버지 이도윤 그룹 이정훈 회장일 것이다. 우리가 들어오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이도윤이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있었다.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도윤입니다.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정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 손짓했다. 앉아라.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네 이야기는 지아가 다 해줬다. 이정훈 회장은 본론부터 말했다. 젊은 사람이 용의주도 하고 수완이 좋으니 훌륭한 인재다. 다만 여자를 보는 눈이 좀 부족했군.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정훈 회장은 말을 돌렸다. 이도윤, 지금 이도윤 그룹은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다시 살려낼 생각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그것은 제 피와 땀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패기가 있군. 이정훈 회장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패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지금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너를 지지해줄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이도윤 그룹은 지금 풍전등화였다. 주주들은 등을 돌리고 고객들은 떠나가고 은행은 대출을 독촉했다. 내가 통제권을 되찾았지만 회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나는 막대한 자금 수혈이 필요했고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를 회복할 강력한 인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씨 가문이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 회장님, 어떤 조건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솔직하게 쳐다보았다. 이정훈 회장은 웃었다. 그는 옆에 앉은 이지아 씨를 한번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내 조건은 간단하다. 내 딸 이지아와 결혼해라. 나는 멍해졌다. 나는 맹렬히 이지아 씨를 돌아보았다. 이지아 씨는 뺨이 붉어지며 민망한 듯 아버지에게 눈을 흘겼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다. 이정훈 회장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지아가 너를 좋아한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예전에 네가 미국 유학 시절 몇몇 불량배들에게 골목에서 붙잡혔을 때 여자아이 혼자 몽둥이를 들고 너를 구해준 것이 지아였다. 네가 창업 초기 사방팔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익명으로 너에게 첫 엔젤 투자를 해준 것도 지아였다. 너는 네 성공이 정말 네 노력과 온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나는 줄곧 나를 구해준 사람이 길을 가던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내 첫 투자가 나를 높이 평가한 해외 벤처 투자자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였다니. 나는 이지아 씨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놀라움, 감사함, 죄책감, 온갖 감정들이 뒤엉켰다.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중얼거렸다. 당연히 몰랐겠지. 내가 말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정훈 회장이 말했다. 나는 이정훈의 딸이 남자에게 감정을 얻기 위해 이런 방식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네가 지아 자체를 사랑하기를 바랐지. 그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중에 네가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했을 때 지아는 너무나 슬퍼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묵묵히 너를 축복했다. 그러다 이번에 네가 사고를 당하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에게 인맥을 동원해 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훈 회장은 한숨을 쉬며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해졌다. 이도윤, 나는 딸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내 귀한 딸을 너에게 맡길 테니 평생 그에게 잘해주고 단 한 점의 서러움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지아 씨를 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밝은 눈빛에는 긴장감, 기대감, 그리고 한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의 사랑은 소유였고 갈취였다. 반면 이지아 씨의 사랑은 완성시켜주는 것이었고 지켜주는 것이었다. 내 심장은 이 순간 거대한 따뜻한 물결에 감싸였다. 나는 악몽을 겪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지옥으로 밀려났지만 운명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줄 천사를 보냈다. 이토록 오랫동안 지연된 행복을 거절할 이유가 내게 또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일어나 이지아 씨 앞으로 걸어갔다. 이정훈 회장의 흐뭇한 눈길 속에서 나는 이지아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맹세했다.
이지아 씨.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눈이 멀어 당신을 놓쳤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남은 생을 바쳐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아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울면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려 내 손등에 떨어졌다. 뜨거웠다. 네, 그럴게요.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 엄청난 제안을 겪은 후 처음으로 웃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나는 내 이야기가 여기서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추한 흉터처럼 내 인생에서 희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와 이지아 씨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안녕 정신재활센터의 김 원장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함께 공포가 가득했다. 이도윤 사장님. 이도윤 사장님. 안녕 정신재활센터의 김 원장입니다. 용것만 간단히 말해.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나를 직접 전기 충격대에 밀어넣었던 이 교활한 자에게 나는 한 점의 호의도 보이지 않았다. 네. 김 원장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사장님의 전처 한서연 씨에 관한 일입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소 고소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분이 사흘 전에 저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한서연이 정신병원에? 흥미롭군. 누가 보냈는데? 내가 물었다.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남동생이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고소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듣자 하니 이혼 후 정신이 줄곧 불안정해서 온종일 헛소리를 하고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하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연극 너무나도 익숙했다. 한서연이 자신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돌려받을 줄이야. 정말 하늘의 도리는 돌고 돈다더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비웃었다. 나에게 전화한 건 내가 그를 찾아가 부부의 정을 나누고 원한을 잇는 연극이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사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리가요? 저는 그저 이 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가족들의 요구가 사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사용해서 빨리 조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제가 우연히 그분 남동생과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서연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원래 사장님 것이었다가 나중에 한서연 씨에게 증여했던 신의 별장과 몇몇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바람이 잠잠해지는 서연 씨를 더 먼 요양원으로 보내 자생하게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을 꽉 쥐었다. 한서연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내가 본 적이 있었다.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떠받들려 했지만 이제 내가 몰락하고 서연마저 궁지에 몰리자 그들은 이런 악독한 꼼꼼이를 꾸미고 있었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래서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너를 위해 정의를 시연해주거나 그들을 고발해주라는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터지면 저희 병원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을 사장님께 알려드려서 사장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거나 혹시 사장님께서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내가 나서서 서연의 가족들을 막아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단 서연이 이곳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이 주치의인 자신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려워했다. 나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서연이 죽고 사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나를 가두었던 그 지옥에 갇히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웃음 가득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나는 심지어 박수라도 쳐야 마땅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전류가 몸을 관통할 때 찢어질 듯한 고통이 떠올랐다. 순백색의 숨막히는 경실이 떠올랐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뼛속 깊이 미워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상대했던 것과 똑같이 비열한 수단으로 그를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었다. 내 복수는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이어야 했다. 이런 음침한 구석에서 남의 손을 빌려 더러운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장님, 아직 듣고 계십니까? 전화 저편에서 김 원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다. 알았어. 내일 한번 가보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서연, 너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결국 너를 구해줄 사람이 나일 줄은. 하지만 오해하지 마. 나는 너를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너의 심판은 법률에 의해 집행되어야 해.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병실에서가 아니라. 다음 날 나는 이지아 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아 안녕 정신재활센터로 향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공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혐오감만이 남아있었다. 김 원장은 이미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차를 보자마자 거의 굴러오다시피 달려와 내 차 문을 열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꼬리 흔드는 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 병실에 있어? 그 사장님께서 예전에 계셨던 그 방입니다. 김 원장이 내 뒤를 바싹 쫓아오며 말했다. 내 걸음이 멈칫했다. 정말 기발한 배치옥을. 나는 익숙한 병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예전과 똑같았다. 순백색 벽, 순백색 침대 시트. 다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에서 서연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는 나와 똑같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미동도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놀란 토끼처럼. 그가 나를 보자 공허했던 눈빛에는 순식간에 엄청난 공포가 폭발했다. 귀신. 그는 비명을 질렀다. 손발을 휘저으며 벽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오지마, 오지마. 아무래도 며칠간의 치료가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한서연.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그에게 한 줄기 이성을 되찾아준 듯했다.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얼굴의 공포는 서서히 엄청난 불신과 충격으로 변했다. 이도윤 씨. 그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너를 구하러 왔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나를 구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들은 듯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당신이 그렇게 착할 리가 없어. 당신은 지금 집에서 이씨 가문 아가씨와 결혼식 준비나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어? 아니면 나 비웃스러운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꼬는 말로 가득했다. 마치 모든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를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구하러 온 거야.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반복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가 나에게 소리쳤다. 당신이나 가버려. 보고 싶지 않아. 가버려. 그는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집어들어 나에게 맹렬히 던졌다. 나는 몸을 피했다. 김 원장은 이 모습을 보고 즉시 부하 간호사 2명에게 눈짓했다. 두 간호사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서연을 좌우에서 붙잡았다. 놓으세요. 당신들 놓으라고. 서연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건장한 두 남자와 맞설 수 없었다. 사장님, 보시다시피 이분은 지금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저희도 이분의 안전을 위해 그러는 겁니다. 김 원장이 옆에서 아첨하며 설명했다. 나는 침대에 억지로 붙잡힌 서연을 보았다. 분노와 공포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익숙한 절망적인 표정을 보았다. 이 모습은 과거의 나와 얼마나 닮았던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놓아줘. 내가 차갑게 명령했다. 두 간호사는 멍해지더니 김 원장을 쳐다보았다. 김 원장도 다소 당황한 듯했다. 내가 놓아주라고 했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 원장은 몸서리쳤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손을 휘저어 간호사들에게 손을 놓으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자유를 얻자 크게 숨을 헐떡이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놀란 작은 짐승처럼.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서류 한 뭉치를 그의 침대 위에 던졌다. 이게 뭐야?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네가 직접 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변호사 의견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나는 후경권이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고소했고 법원에 그들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불법재산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나는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정원에서 발급한 한서연의 정신상태에 대한 동시에 나는 서울에서 발급한 한서연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원에서 발급한 한서연의 정신상태에 대한 이 보고서는 내가 어제 이지아 씨에게 연락하여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 시 가문의 능력이라면 정신병 환자를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도 반대로 정상인을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했다. 서연은 그 감정 보고서를 보며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고 극도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단지 네가 나를 상대했던 방식으로 너를 상대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법정이 심판할 거야. 네 어머니와 네 남동생이 너에게 한 짓도 법률이 너를 대신해서 받아낼 거야.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은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너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너를 용서해서도 아니야. 나는 단지 이 복수가 너처럼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야. 서연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굵은 방울방울 서류 위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김 원장에게 말했다. 그의 물건들을 돌려주고 그를 내보내. 네. 김 원장은 사면받은 듯 서둘러 처리했다. 얼마 후 서연은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휴대폰과 지갑을 돌려받았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나를 망설이며 쳐다보았다. 가봐.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는 잘 지내. 나는 그가 내 뒤에 한참 동안 서 있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고는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강철 같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영원히 치유될 수 없고 어떤 배신은 일단 일어나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와 그 사이의 가장 좋은 결말은 다시는 서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한서연의 일을 해결하자 내 결혼식도 예정대로 거행되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호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연회장이었다. 이정훈 회장의 뜻은 성대하게 치러서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나 이도윤이 이씨 가문의 사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와 이지아 씨를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나를 깔보고 나의 몰락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 이도윤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섰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했다. 결혼식 당일 수많은 명사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의 상업계, 정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나는 깔끔한 흰색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 끝에 서서 신부를 기다렸다. 이지아 씨가 이정훈 회장의 팔짱을 끼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걸어올 때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는 마치 진짜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행복하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빛을 본 듯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 남은 생을 밝혀줄 한 줄기 빛. 이정훈 회장은 이지아 씨의 손을 내 손에 건네주며 진지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도윤, 오늘부터 내 귀한 딸은 너에게 맡긴다. 아버님,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지아 씨의 손을 꽉 잡고 진지하게 맹세했다. 제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증언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반지를 교환하고 깊이 입을 맞췄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품 안에 미소 짓는 이지아 씨를 보며 전례 없는 만족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내 인생은 마침내 파괴적인 폭풍을 겪은 후 그토록 바라던 평온을 맞이했다. 결혼식 후반부는 하객들의 건배 시간이었다. 나는 이지아 씨와 함께 테이블마다 돌며 축복을 받았다. 분위기가 한창 뜨거워질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들어온 것이었다. 한서연의 어머니 김영숙이었다. 그는 분명 신경 써서 차려입었지만 자신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은 오히려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그의 한량 아들 한준영도 따라왔다. 경호원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김영숙은 그를 밀쳐냈다. 네가 감히 나를 막아? 이 개같은 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사위가 이도윤이야. 그는 목청껏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소란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지아 씨가 내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다. 김영숙과 한준영은 인파를 헤치고 곧장 우리 앞으로 걸어왔다. 이도윤, 이 파렴치한 놈아. 김영숙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오늘 결혼하는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해? 네 눈에는 나 같은 장모가 안 보여. 맞아. 한준영도 옆에서 거들었다. 형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씨 가문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우리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와 한서연은 이미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뭐가 달라? 김영숙은 눈을 부릅뜨며 억지를 부렸다. 하루 부부 100년의 은혜라고. 내 딸이 당신이랑 5년 동안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내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까지 빼앗아 갔잖아. 당신 사람 맞아? 그의 흑백을 전도하는 말은 즉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진상을 모르는 많은 하객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오, 그래요.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아 씨가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그는 김영숙을 쳐다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이 아주머니, 제 남편이 따님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하셨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김영숙은 그의 강렬한 기세에 놀려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지아 씨가 말하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박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안녕 정신재활센터 복도였다. 화면 속 김영숙과 한준영이 두툼한 봉투를 김 원장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김 원장님, 이 일 좀 부탁드립니다. 꼭 그 애를 잘 고쳐서 조용히 지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도록. 걱정 마세요, 김 여사님.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그 재산 문제는 감정보고서가 나오면 후견인으로서 당연히 아시죠?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은 비난과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김영숙과 한준영을 쳐다보았다. 김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짓이 녹화되어 이토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당신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지아 씨는 비웃었다. 그럼 이 녹음 파일도 저희가 조작한 거겠네요. 대형 스크린의 영상은 사라지고 대신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음성 파일 속에는 한서연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엄마, 어떻게 엄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딸이잖아. 이것은 한서연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딸? 나에게 그런 창피한 딸은 없어. 죽은 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망가뜨렸잖아. 네가 모르지? 너 때문에 이도윤이 우리를 고소해서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디에 그런 돈이 있어? 이것은 김영숙의 날카롭고 매정한 욕설이었다. 그래도 엄마들이 나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잖아. 엄마들이 나를 망가뜨릴 거야. 망가뜨리면 어때? 그 애가 정신병자가 되면 그 배상금은 우리가 안 갚아도 되잖아. 게다가 이도윤이 너한테 준 그 집도 되찾을 수 있고. 이걸 두고 폐물 활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자의 뻔뻔함과 악독함에 충격받아 할 말을 잃었다. 김영숙과 한진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져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그들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정우원. 이지아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두 분 손님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고해상해 혐의가 있다고 말하세요. 김영숙과 한진영의 최후는 불보듯 뻔했다. 그들은 막대한 민사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조작, 한서연 불법 감금,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소란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형사소송에 휘말렸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긴 감옥 생활이었다. 법정에서 한서연은 피해자로서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냈는지 조목조목 진술했다. 그는 또한 내가 예전에 그에게 주었던 정신감정 보고서를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례적으로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그는 그저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여자가 정말로 환골탈태했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마침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정의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이 사건 후 한서연은 서울에서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남쪽의 작은 도시로 가서 평범한 직업을 찾아 그 아이를 홀로 키우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해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나와 교차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씨 가문의 도움으로 이도윤 그룹 재건에 착수했다. 이정훈 회장은 내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의 급한 불을 껐고 동시에 가장 전문적인 경영팀을 파견하여 내부 개혁을 돕도록 했다. 우리는 무능력한 고위 임원들을 해고하고 능력 있는 기술 및 관리 인재들을 새로 고용했다. 우리는 은행 및 고객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지아 씨도 이씨 그룹의 직책을 사임하고 내 회사로 와서 나의 특별비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인맥으로 회사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며 공동의 사업을 위해 분투했다. 한가한 시간에는 가장 평범한 연인처럼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그는 나에게 비싼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준 아침 식사 한도를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준 아침 식사 한 끼에 하루 종일 행복해했다. 그와 함께하는 매일은 햇살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점차 그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났다. 1년 후 이도윤 그룹은 파산 및 구조 조정을 거쳐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나스닥에 재상장되었다. 상장 당일 회사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축하 만찬에서 나는 회사의 총수로서 무대 위에 서서 축사를 했다. 나는 무대 아래 첫 줄에 앉아 나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이지아 씨와 만족감 가득한 이정훈 회장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1년 전 나는 지옥에서 돌아와 가진 것 하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한 결코 늦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이지아 씨 앞으로 다가가 그를 무대 위로 이끌었다. 제 아내 이지아 씨입니다. 그가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시면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가 저의 모든 상처를 그의 사랑과 따뜻함으로 치유해 주었고 그가 저와 함께 오늘날까지 걸어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그 위에는 우리 둘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지아 씨, 작년 결혼식은 너무 서두르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축복해주는 모든 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습니다. 제 남은 생을 바쳐 당신을 계속 지켜주고 사랑하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지아 씨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다. 그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나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연회장 전체에 또다시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요. 그도 나를 안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여보, 저도 고마워요. 당신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줘서.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느꼈다. 소위 봉황의 부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너를 파괴하는 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너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결국 너의 삶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찾게 해줄 것이다.